안녕하세요. 2024년 전통기록문화 창작 컨퍼런스 콘텐츠 기획자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반부네트워크 정다빈 대표입니다. 먼저 연사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을 나와서 2018년에 이제 반부네트워크라는 법인을 만들고 약 한 9년 정도 콘텐츠 프로덕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받은 주제는 이제 스토리 부문 참가자 대표로 제가 여기에 나온 만큼 뭔가 다른 연사님들처럼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저의 경험과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을 좀 부담 없이 좀 편안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부터 좀 한 명의 콘텐츠 기획자로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길은 좀 정답이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시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처럼 되게 많은 콘텐츠에 있어서는 지각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뭐 숏폼 콘텐츠가 더 좋은지 롱폼 콘텐츠가 좋은지 뭐 챗GPT를 어떻게 기획자로서 활용할 것인지 등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반의 반도 안 되는 청춘. 사람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왜 하는지가 저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나이대에만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선 어떤 것에 좀 진심인 사람이 좀 성공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위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같이 뭔가 보편화된 콘텐츠 세상에서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뭐 덕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콘텐츠 기획사로서는 뭐 뾰족한 뭐 기획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나이대만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이 왜 콘텐츠 기획자로서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첨언 드리자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공부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작가로서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보편적인 사랑의 경험의 연애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나 아니면 저보다 더 위에 있는 선배들은 요즘 10대, 20대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대인 대학생인 분들이 지금 뭔가 나의 연애 이야기를 하게 됐었을 때는 따로 공부하거나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본인의 경험을 좀 녹여서 쓰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나 20대나 10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사회 초년생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모두 살이 되고 이제 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요즘에 이제 뭐 MZ세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지만 모바일 웹 콘텐츠 시장 성장의 주역은 디지털 시대에 출생한 Z세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2025년인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Z세대 인구 비율이 31%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MZ세대들 전 세계 인구 64%를 차지하는 25년을 기점으로 콘텐츠 산업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서서히 변화할 것으로 사회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경제력 있는 30대가 되고 새로운 10대가 나타난다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던가 로블록스라던가 마크라던가 아니면 NFT 뭐 이런 부분들이 근시일 내에는 되게 큰 현재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모든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냥 경험하면서 보편적 경험을 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탐구하는 시간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목표가 그 사람의 질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 초년생이거나 대학생인 분들의 경우 더 정확하게는 나 자신,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해서 나 자신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철학자 락강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공부를 잘하면 칭찬한다. 아이가 웃으면 엄마가 따라 웃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따라 웃는다 같은 것들인데 자라면서 이제 내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이 구분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기대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가기 시작하는 게 요즘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사회 초년생 더 나가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뭔가 많이 했는데 혹은 내가 이 길로 진로를 설정했는데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떨까? 혹은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 모르는데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요? 등 불안하니 남들은 혹은 사회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만 궁금해하는 게 요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니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만 궁금하게 되고 뭔가 정성적인 부분의 목표가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나 뭐 객관적인 뭐 부 혹은 어떤 위치 등이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요즘 사회인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되게 많은 연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뭐 특히 그 중에서 저는 뭐 러브캐쳐라는 부분이 더 적나라하게 사랑이냐 돈이냐 등을 이야기했던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떤 남자가 있다. 미래가 불안한데 뭐 그런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조건이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뭐 누구랑 결혼해야 할까요? 사랑이냐 조건이냐 등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 조건적인 부분에서 결혼을 한다면 물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진 못했지만 정량적인 수치가 저는 행복을 전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이 본인 자신한테 해야 할 질문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행복한지 묻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활 더 나아가서 청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경험으로 미뤄 보았을 때는 자기가 자신의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나를 행복하고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은 뭘까를 좀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콘텐츠 기획자로서는 본인의 적합한 포지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른 나이 혹은 대학 생활이어도 뭐 작가라던가 연출이라던가 편집자라던가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해보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포지션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일 뿐만이 아니라 근시한 내에 뭔가 문과의 콘텐츠 기획자는 결국에는 콘텐츠 관련된 일을 하거나 콘텐츠에서 파생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뭔가 본인의 포지션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포지션이 맞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까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제의 가장 큰 거는 실행력입니다. 뭐 수많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지만 실패를 경험으로 치환하면 본인의 인생은 성공과 경험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창업했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넌 창업이 장난인 줄 아냐? 혹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엔 더 나아가서 실행력이 굉장히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무모할지언정 과감하게 뛰어들어 부딪혀볼 용기가 되게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 명의 콘텐츠 기획자나 제작사로서는 이러한 실행력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 저의 공모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스토리 테마파크에서 어린 나이에 죽은 영창대군의 이야기와 여학의 존속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세종, 성종, 연산군의 이야기를 스토리 테마파크에서 발견했습니다. 세 왕이 기본적으로 여인과 풍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활용해 만약 이 세 왕들이 현대 인물과 사랑에 대해서 소통을 한다면 재미있게 과거와 현대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종, 성종, 연산군의 이야기를 이들이 과거에 환생 티켓이 있는데 이제 환생이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돼서 이 셋 중에 어린 나이에 죽은 영창대군이 진정한 연애에 꼴인하게 시켜주는 연애 코치가 단 한 명만이 이제
환생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기획안을 수상하고 나서 여기에서 보통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면 이 이후의 스텝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게 되게 일반적인데, 저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웹드라마 대본까지 저희가 만든 다음에 웹드라마 대본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직접 띄워보고 실제로 제작을 해보고 이 제작을 한 것을 배급하고 유통한 것들을 모두 한 2년에 걸쳐서 제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뛰어난 기획력보다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제가 여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뭔가 훌륭한 기획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모전이 끝나고 나서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는 회사를 만들기 전에 이제 반부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만든 것은 사실 말 그대로 대나무를 뜻하는 반부와 연결을 뜻하는 네트워크를 결합한 이름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만 해도 땡땡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대나무숲 페이지도 있었고 20대 각 대학교별로 대나무숲 커뮤니티도 있었고 직장인 대나무숲 커뮤니티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10대, 20대, 30대를 아우르는 컨텐츠를 만들자, 그리고 저의 뿌리가 되는 컨텐츠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인명을 반부 네트워크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모전을 끝나고 나서는 이 다음에 콘텐츠 창작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적은 비용으로 제작이나 홍보를 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 대나무숲 개발자를 직접 찾아서 이 사연들을 올릴 때 이제 좀 체크나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학교 창작 동아리로서 사연을 직접 제작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좀 개발자분에게 부탁을 하였고, 실제로 이런 사연자분들에게 영상화 동의를 받아가면서 각 대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올라온 인기 사연들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대학생 창작 동아리로 저는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 1년 넘게 꾸준히 이제 각 대학교별로 나오는 대나무숲 인기 사연들을 영상화를 하다가 2016년에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이제 CJNM에서 했던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2016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PD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지원을 하게 돼서 디지털 크리에이터 PD로 제가 이제 입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합격하고 난 이유는 이제 저 역시도 한 명의 창작자이지만 서울 경기 64개 대학교 대상 창작자 서바이벌 오디션 웹예능 부침개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동일한 주제, 동일한 시간, 동일한 배우를 가지고 조회수를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 각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동일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 말고도 이 동나이 때 되게 우수한 창작자들이 많이 있구나를 좀 경험하게 되고, 이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서 매 30여 명 이상의 20대 신규 창작자들과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프로그램에서 1등, 2등, 3등 했던 우수한 창작자들과 함께 지금 현재 반부 네트워크라는 법인을 창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업을 2018년에 제가 하고 나서는 단순히 이제 기획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레퍼런스도 없고 대학생 창작 동아리에서 이제 막 법인 창업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선배들처럼 뛰어난 웹드라마를 만들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흥행 시스템에 뭔가 알고리즘 분석은 없을까? 뭔가 정성적인 컨텐츠 기획의 부분을 정량화할 수는 없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같은 웹드라마인데 왜 특정화는 평균 조회수보다 더 뛰어넘게 잘 나올까를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게 경영학에 있어서 소비자 행동 모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심리적인 핵심은 시청 동기로, 의사결정은 시청 시간으로, 행동 결과는 팔로우와 댓글로 제가 측정해서 웹드라마 주요 시청자 타겟 15세에서 24세의 사람, 그리고 특히 여성, 더 나아가서 시청자의 관심 소재의 탑6 타겟 특성을 사랑, 대학, 취업, 여행, 음식, 취미 등으로 제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대학교 대나무숲 커뮤니티에서 위와 해당된 타겟과 타겟 특성을 전부 다 빅데이터로 긁어 모은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사, 배우, 소재, 상황이 현실성이 있을 때, 현실성이 없을 때 같은 웹드라마라고 한들 특정화가 되게 높은 조회수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장난 같긴 하지만 현실성이 있을 때와 현실성이 없을 때 어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가를 보았더니 현실성이 있는 소재는 되게 마이너스 소재여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현실성이 없는 소재는 되게 이상적이거나 판타지스러운 상황이 플러스적인 소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대학교 때 연애 웹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극중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연애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여행을 하게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이기보다는 되게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판타지적인 상황을 꿈꿀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드라마적으로 극적인 연출을 하게 됨으로써 남자친구를 태그해서 이제 소환하면서 뭔가 조회수나 뭐 이런 남자친구가 있기는 하냐라는 부분으로 바이럴을 이끌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실성이 있는 소재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나와 뭔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이에 여우 같은 뭔가 후배가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전 뭔가 이성 친구한테 연락이 온다던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되게 현실적이고 공감적이고 아까 앞서 말했던 보편적인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간의 뭐 비속어적인 상황들도 나옴으로써 되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를 만들고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타겟 특성을 중심으로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것을 통해 저희만의 흥행 방정식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교 때 나왔던 것을 이렇게 뭔가 본인의 시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돼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본인의 콘텐츠 기획하는 방향 혹은 본인만의 방정식이나 본인만의 뭔가 기법들을 끊임없이 계속 수정하고 고쳐야 된다라는 말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한 명의 콘텐츠 기획자로서 처음에 시작은 뭐 대학교 때 배웠던 뭔가 공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체화한 공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콘텐츠 기획의 부분을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드라마가 내 맘대로 하는 연애라는 웹드라마였습니다. 이 작품 자체는 저희가 이제 대학교 한 3, 4학년 때 만들었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 지원 작품에도 선정이 되었고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000만 뷰가 돌파하였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000만 뷰가 넘는 웹드라마가 한 10개조차 안 됐는데 저희는 첫 작품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좀 기획력과 끊임없이 뭔가 되물어보는 분석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작품 자체는 이제 올레TV 모바일 지금은 뭐 시즌이지만 상반기 모바일 가입자 견인 트래픽이 되게 탑10에 위치하였고 뭐 아메바 TV 일본의 OTT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웹드라마 8위에 랭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배우인 강찬희 배우는 당시 이제 저희 웹드라마를 찍으면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되게 중요한 드라마 작품에 이제 같이 출연을 하면서 촬영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릴리즈 시기를 KT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좀 조율을 하였습니다. 조율을 했다고 하면 혹시나 이 드라마가 되게 잘 되면 뭐 강찬희 배우님의 분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를 애초에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좀 애초에 발매하려던 시기보다 좀 늦췄는데요. 역시나 이제 스카이캐슬이 되게 흥행을 거두게 됨으로써 저희는 이제 스카이캐슬의 우주가 대학생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을 하였고 실제로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나오는 기간 동안 강찬희 배우님의 분량을 따로 편집해서 되게 많이 재편집을 통해 상당수 많은 부분들을 좀 수정된 콘텐츠에서는 더 많은 분량을 저희가 확보해서 마케팅을 좀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첫 작품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두 번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웹드라마를 만들고 싶었고, 하지만 이제 자본이나 비용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들고 저희가 자본 자체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 2부작짜리 파일럿 웹드라마 어서오세요 마녀상점이라는 작품을 두 개를 내놓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두 개밖에 업로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 실시간 인기 동영상, 급상승 동영상에 저희가 랭크하게 되면서 이 작품을 가지고 파일럿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서 이 본편을 투자를 유치를 직접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마녀상점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내 맛대로 하는 연애랑 전혀 다르게 좀 커머스적인 부분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PPL이나 이런 브랜디드 컨텐츠 있어서 PPL 같은 부분을 좀 웹드라마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시청자가 PPL 저항감이 적은 것은 판타지 장르이구나. 그래서 파일럿 2부작을 제작했을 때는 짝사랑을 이루어주는 사탕이라는 컨셉으로 땡스롤리 브랜드의 사탕을 저희가 PPL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되게 많은 10대 분들이 이런 사탕들이 어디 있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만드셨고, 실제로 본편에서는 5개 브랜드와 같이 저희가 PPL을 진행하면서 좀 PPL 저항감이 적으면서도 좀 커머스가 연계되기까지를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파일럿 2부작을 제작하고 나서 본편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아무래도 파일럿에 있었던 배우님들보다는 조금 더 급 있는 배우 2명, 아이돌급 배우 2명을 추가해서 공동 남주, 공동 여주를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 팬덤 커뮤니티에 직접 이런 캐릭터, 남자 주인공 성우라는 캐릭터, 여자 주인공 영지라는 캐릭터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배역에 맞을 것 같은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 각 한 명을 추천해달라고 저희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추천한 가상 캐스팅 상위 남녀 아이돌 후보가 두 번째 보시는 그림과 같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각각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저희가 캐스팅을 직접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팬덤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제 소속사 측에서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확보가 되었고,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소속사와도 원만하게 협의해서 캐스팅 과정까지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상 캐스팅 후보 중에 오디션을 통해서 최종 아이돌 남녀 캐스팅을 선정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만 보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캐스팅의 보트를 대중에게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국내 그리고 글로벌 팬덤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만드는 작품이다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공동체 의식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모든 엔딩 크레딧 그리고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의 엔딩 크레딧을 올려드리고, 이런 작품들 그리고 비공개 파일들을 가상 캐스팅 마케팅 바이럴을 굿즈까지 저희가 연계해서 14개국의 판매로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획자로서 이제 실행력 그리고 나아가서 분석력,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경험입니다. 그렇게 나온 이 웹드라마는 어서오세요 마녀상점이라는 이제 본편 12부작으로 저희가 정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저희의 두 번째 웹드라마이지만 마찬가지로 누적 1000만 뷰를 돌파하게 되었고, 이 역시도 이 커머스가 되게 용이한 포맷이다. 그리고 이렇게 웹드라마인데 판타지적인 장르로 이제 상품과 기업의 PPL이 되게 우수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이제 코카 주관 2019년 글로벌 콘텐츠 컨퍼런스의 우수 포맷,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년도에는 미프 포맷과 미프컴에서도 우수 포맷으로 선정되었고요. 이 포맷을 가지고도 알리바바 측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웹드라마이지만 이제 투니버스 TV에 특별 편성을 하게 돼서 최고 시청률이 5.8%나 나오는 이제 성적을 저희가 거두고, 이 웹툰에서 드라마로 만드는 것은 되게 일반적이지만 저희는 웹드라마가 되게 흥행해서 이제 K툰과 이제 일본 피코마 등 이런 페이지에 오히려 역수출하게 되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작품을 만들고 뭔가 허슬하게 만들었다면 점차 이런 경험들을 쌓아서 시장에서 원하는 이제 프로덕트에 맞는 마켓핏을 만들었고, 저희는 그게 이제 달달한 그놈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 자체는 이제 텐센트 위티비의 탑5 K 드라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희는 이제 명실상부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웹드라마 제작사에 뭔가 루키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웹드라마를 단순하게 제작하고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사례처럼 PPL이나 2차 저작물 활용 같은 것들을 계속 기획하게 되면서 IP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경험을 통해서 브랜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토대로 계속해서 스케일업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적인 측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는가를 이해를 하고 그 강점을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물론 OTT 시대가 오면서 미드폼 드라마, 방송 예능, 더 나아가서 롱폼 드라마를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숏폼 콘텐츠를 굉장히 잘 만들었던 회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숏폼 시장, 더 나아가서 콘텐츠 시장에서 화두인 숏폼 콘텐츠 플랫폼, 숏폼 드라마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실패한 세로형 콘텐츠 OTT 플랫폼인 퀴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키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명분이 낮았고, 더 나아가서는 왜 콘텐츠를 세로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중적인 명분과 이해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은 넷플릭스나 HBO로 가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거절받았던 드라마 대본들이 이제 퀴비에 되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 사이에 틱톡과 유튜브 쇼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릴스 등이 흥행하면서 작년에 중국 업체가 미국 현지에 런칭한 세로형 숏폼 드라마인 릴쇼트라는 앱이 매월 6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앱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평균 한 화당 길이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가 되고, 이 각 화인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되는 길이가 50부작 정도가 모여서 100분이 해당하는 것들이 보통 한 개의 시리즈, 한 개 타이틀로 제작이 됩니다. 웹툰을 보시는 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6화까지는 무료로 볼 수가 있고, 7화부터는 한 평균적으로 300원꼴을 내면서 시청하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장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국내의 모든 빅 플레이어들도 되게 이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대학생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드라마를 만들 때 평균적으로 2년, 3년 정도 작가의 대본이 걸리지만, 이 드라마 대본에 비해 웹소설이라던가 혹은 이런 콘텐츠들은 공감 갈 수 있는 소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극적이고 빠른 속도의 편집감과 대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작가나 콘텐츠 창작자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장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웹툰과 웹소설과 같은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굉장히 현재 많이 국내에도 생기고 있고 해외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OTT 드라마 혹은 예능은 큰 규모 스케일 시장이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이 숏폼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평균 한 개 타이틀당 제작 비용이 1.5억 혹은 2억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이 1.5억에서 2억 정도 되는 제작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2억으로 제작한 드라마가 평균적인 수익률이 19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엔 콘텐츠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이고, 음원이나 웹툰, 웹소설 같은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였는데, 구독료가 1,000원 오르면 말이 나오지만 10대, 20대 분들이 웹툰이나 웹소설에는 10,000원, 20,000원을 되게 쉽게 사용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노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디의 로맨스 판타지 웹소설인 3명이서 결혼 생활 중입니다는
세 명이서 결혼 생활 중입니다라는 작품을 저희는 이제 중세시대 로판을 현대물로 재벌가 이야기로 저희가 각색해서 실제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 제작이 굉장히 큰 성공을 얻으면서 저희는 이제 비글루라던가 뭐 리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탐리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 이 콘텐츠를 저희가 납품하고 제작하는 지금 주요 1등 CP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유심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마 근시일 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의 콘텐츠 기획자로서 내가 성공하겠다면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인 뭐 드라마나 혹은 예능도 좋지만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실력을 갈고 닦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이제 콘텐츠 기획자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뭐 제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한 10년 가까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실행력과 분석력,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던 강점을 시장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